입 다물고 구석에 앉아 있으라니까! 낮게 깔린 목소리. 그리고 쾅 의자가 걷어차인다. 숨을 삼키는 기척. 그리고 잠시의 정적.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여긴 당신 같은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닙니다. 그 말 반드시 후회하게 만드실 겁니다. 짧은 침묵. 그리고 쿵 문이 닫히는 소리. 그 후 아무도 그날의 대화를 다시 입에 올리지 않았다. 하지만 며칠 뒤 부대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전설이라 했고 누군가는 재앙이라 불렀죠. 그날 이후 그녀가 사라졌고 남은 건 폐허 같은 훈련장이었습니다. 누가 진실을 감추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까지 몰아넣었을까요?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707 특임단 훈련장에는 한겨울 새벽에 찬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하얀 입김이 훈련장 위로 떠오르고 부대원들의 고함 소리가 얼어붙은 공기를 갈랐습니다. 자, 정신 바짝 차려. 여긴 여자가 설 자리가 아니다. 조교의 목소리는 마치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 한가운데 중령 장미연은 묵묵히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그녀의 호흡은 규칙적이었고 팔의 움직임은 기계처럼 정확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44기 출신, 대한민국 여군 최초로 707 특수부대에 배치된 특수전 전문가. 그녀의 이력은 화려했지만 그 이력 하나하나마다 피와 땀이 스며 있었습니다. 장미연은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과 완벽함을 향한 집념이 숨어 있었습니다. 훈련장에서 그녀는 언제나 가장 먼저 도착했고 가장 늦게 떠났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 그녀는 홀로 달리기를 했고 총기를 분해하고 조립하는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부대 내에서 장미연을 바라보는 시선은 복잡했습니다. 누군가는 그녀의 실력을 인정했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뭐하러 특전사까지 왔냐? 저거 누구 줄 타고 들어왔나? 전투 현장에서 짐만 될 텐데. 같은 말들이 식당과 막사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장미연은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그저 웃으며 넘겼습니다. 입가에 걸린 미소는 부드러웠지만 그 웃음 뒤에는 긴장과 외로움이 늘 함께였습니다. 밤이 되면 그녀는 혼자 막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별이 총총한 하늘 아래 그녀는 자신에게 되뇌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언젠가는 인정받을 날이 올 거야. 훈련이 끝나고 부대원들이 식당으로 향할 때 장미연은 항상 맨 뒤에 섰습니다. 줄을 서서 식판을 받을 때도 자리에 앉을 때도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누군가 그녀 옆에 앉으려 하면 다른 부대원이 눈짓으로 말렸습니다. 저 옆에 앉으면 너도 찍혀. 그렇게 장미연의 자리 주변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사격 훈련이 있었습니다. 장미연은 조준경을 들여다보며 숨을 고르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탕! 총성이 울리고 관역 중앙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연속으로 5발 모두 10점 영역이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조교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무표정으로 돌아가 기록지에 점수를 적었습니다. 장중령, 잘했어요. 조교의 말은 건조했지만 장미연은 그 한마디에도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인정받는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사함도 잠시 뒤에서 누군가의 비웃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격이야 뭐 여자도 할 수 있지. 문제는 실전이야 실전. 장미연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총을 내려놓고 다음 훈련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의연했지만 가슴 속에는 작은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보여줄 거야. 내가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지. 저녁이 되자 부대는 자유시간을 가졌습니다. 대부분의 부대원들은 막사에서 휴대폰을 보거나 작은 모임을 가졌습니다. 장미연은 홀로 부대 뒤편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바라본 훈련장은 고요했습니다. 저 멀리 철조망 너머로 민가의 불빛이 보였고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미연은 무릎을 꿇고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군인이었고 어머니는 늘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장미연은 어릴 적부터 군복 입은 아버지의 모습이 멋있어 보였습니다. 나도 저렇게 될 거야.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될 거야. 하지만 현실은 꿈과 달랐습니다. 육사에 입학했을 때부터 그녀는 끊임없이 증명해야 했습니다. 남자 생도들과 똑같이 훈련을 받았지만 평가는 늘 더 가혹했습니다. 여자는 체력이 부족해, 여자는 리더십이 없어, 여자는 전투에 적합하지 않아.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장미연은 이를 악물고 더 열심히 뛰었습니다. 707에 배치된 것은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은 동시에 시련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부대원들은 그녀를 동료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상급자들은 그녀를 실험 대상처럼 대했습니다. 여군도 특전사에서 버틸 수 있는지 한번 봐야지. 그렇게 장미연은 매일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달빛 아래 앉아있던 장미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에 묻은 흙을 털어내고 막사로 향했습니다. 내일도 새벽 훈련이 있었습니다. 또 누군가의 비웃음을 들을 것이고 또 누군가의 의심 어린 시선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막사에 도착한 장미연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강해져야 한다. 더 강해져야 한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 그렇게 장미연의 하루가 끝났습니다. 강철 속의 평화, 그것은 겉으로만 고요할 뿐 그녀의 마음속에는 작은 폭풍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707 특임단에 새로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니, 바람이라기보다는 폭풍에 가까웠습니다. 소령 박기연, 그가 부임했습니다. 그는 전방부대에서 10년을 보낸 베테랑이었고 고집 세고 말 거칠기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부대원들 사이에서는 그의 소문이 이미 파다했습니다. 박소령은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 한번 찍히면 끝이다. 여자들은 특히 싫어한다더라. 박기연이 부대에 도착한 날은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부대원들이 운동장에 집합했고 부대장이 그를 소개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부대에 합류할 박기연 소령이다. 모두 잘 협조하도록. 박기연은 단상에 올라 부대원들을 둘러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입가에는 비웃음 같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기연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습니다. 저는 전투만 알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특전사는 전투부대입니다. 행정도 중요하고 보고서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싸우는 겁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 그게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부대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미연은 그의 말투에서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겨냥한 듯한 날이 선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집합이 끝나고 부대원들이 흩어질 때 박기연이 장미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장미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장미연 중령님, 처음 뵙겠습니다. 그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차가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소령님. 장미연은 예의 바르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박기연은 고개도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중령님, 여긴 전투부대입니다. 행정보직이 아니에요. 그거 아시죠? 장미연은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의 말은 예리한 칼날처럼 그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표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물론입니다, 소령님. 저도 전투 요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기현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섰습니다. 장미연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이렇게 시작되다니 그녀는 좋지 않은 예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기현은 부대에 빠르게 적응했고 부대원들 사이에서 영향력을 키워갔습니다. 그는 훈련을 강화했고 규율을 엄격하게 적용했습니다. 부대원들은 힘들어했지만 동시에 그를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박소령은 다르다. 저런 상관 밑에서 배워야 한다. 그렇게 박기현의 입지는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오후 작전 회의가 열렸습니다. 부대의 주요 간부들이 회의실에 모였고 장미연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회의 주제는 다음 달 실시할 합동 훈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부대장이 계획을 설명했고 각 부서장들이 의견을 냈습니다. 장미연도 손을 들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합동 훈련 시 여군 부대원들의 역할 배분을 좀 더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 훈련에서 역할이 모호해서 혼선이 있었거든요. 그녀의 말은 논리적이었고 실제 경험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박기현이 끼어들었습니다. 중령님,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전투 상황에서는 남녀 구분이 없어요. 역할 배분보다는 각자가 맡은 임무를 완수하는 게 중요하죠. 그의 말투는 단호했고 장미연의 의견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장미연은 참았습니다. 하지만 소령님, 효율적인 작전 수행을 위해서는 그녀가 말을 이으려 하자 박기현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입 다물고 구석에 앉아 있어. 여군이 뭐 안다고 끼어듭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장미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기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기현이 자리에서 일어나 장미연에게 다가오더니 그녀가 앉아있던 의자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쿵! 의자가 뒤로 밀려났고 장미연은 균형을 잃을 뻔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중령님. 여기는 전투부대예요. 말로 하는 곳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곳이죠. 박기현의 말은 모욕이었고 폭력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사람들은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눈을 피했습니다. 장미연은 천천히 의자를 바로 세웠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박기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장미연의 눈빛은 차가웠고 그 속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결의가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 후회하게 될 겁니다. 장미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조용한 말이 공기를 찢었습니다. 박기현은 비웃었지만 그 눈빛 어딘가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무표정으로 돌아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부대장은 어색하게 회의를 마무리했고 사람들은 하나둘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장미연은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훈련장에서는 부대원들이 뛰고 있었고 구령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지만 그녀의 세계는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장미연은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지나가는 부대원들이 그녀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들었어? 박소령이 장중령한테 그랬대. 의자를 발로 찼다면서? 여자라고 무시한 거지 뭐. 그 속삭임들이 장미연의 귀에 들렸지만 그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막사에 돌아온 장미연은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그저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하나, 둘, 셋. 호흡을 가다듬으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장미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참아야 하나? 아니면 싸워야 하나? 하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군대는 위계와 규율의 세계였습니다. 상급자에게 대드는 것은 곧 자신의 경력을 끝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장미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참으면 또 다른 누군가가 같은 일을 겪을 것이라는 것을, 그녀 다음에 올 여군들도 같은 모욕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그렇다면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가? 언제까지 입을 다물고 구석에 앉아 있어야 하는가? 장미연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이 그녀의 마음을 조금 식혀주는 듯 했습니다. 장미연은 중얼거렸습니다. 후회하게 해주겠어. 반드시. 사건은 조용히 묻히는 듯 했습니다. 회의실에서 벌어진 일은 부대 내에서 소문으로만 떠돌았고 공식적인 문제 제기는 없었습니다. 장미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훈련에 참여했고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부대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박기현은 더욱 당당해졌고 장미연을 대하는 태도는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훈련장에서 마주치면 그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고 업무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말만 주고받았습니다. 그의 그런 태도는 다른 부대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느 날 오후 장미연은 부대장실로 호출되었습니다. 부대장은 50대 중반의 베테랑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장미연을 의자에 앉히고 무거운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장중령, 지난번 회의 건 알고 있네. 장미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부대장님. 부대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네도 알다시피 군대는 복잡한 곳이야. 특히 우리 같은 특수부대는 더 그렇지. 박소령도 나름대로 전방에서 고생한 사람이고 실력도 있어. 그러니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는 게 어떨까? 부대장의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문제를 키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장미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부대장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부대장님, 제가 문제를 키우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저도 이 부대의 일원입니다.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나도 알아. 하지만 자네 군대에서 여자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잖아. 때로는 참는 것도 전략이야. 지금 파도를 일으키면 자네만 손해야. 부대장의 말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포기를 권유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장미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부대장님. 하지만 저는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그녀는 경례를 하고 부대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침묵을 택한 상부, 그것이 그녀를 더욱 실망시켰습니다. 그날 밤 장미연은 홀로 막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고 어둠 속에서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 보였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래된 상처가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2015년 그녀가 처음 해외 파병을 갔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장미연은 대위였습니다. 레바논 평화유지군으로 파견된 그녀는 의욕에 차 있었습니다. 드디어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작전 회의에서 그녀는 번번이 배제되었습니다. 여자는 후방 지원만 하면 돼. 전투는 남자들이 할 테니 걱정 마. 어느 날 긴급 작전이 떨어졌습니다. 반군 세력이 민간인 거주 지역을 위협하고 있었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장미연은 자원했습니다. 저도 투입시켜 주십시오. 하지만 작전 지휘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위님은 빠지세요. 이건 위험한 작전입니다. 장미연은 항의했습니다. 저도 훈련받은 군인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휘관은 단호했습니다. 여자답지 않게 왜 이래요? 당신이 다치면 우리가 책임져야 해. 그냥 기지에 남아 있어요. 그 말은 장미연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여자답지 않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장미연은 기지에 남았습니다. 작전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참여한 대원들은 포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장미연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혼자 막사에서 울었습니다. 분노와 좌절, 그리고 무력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그때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이 구조를 바꿔버리겠다. 여자라는 이유로 배제당하지 않는 군대를 만들겠다. 그 다짐이 그녀를 여기까지 이끌어왔습니다. 707 특임단,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부대에 여군 최초로 배치된 것도 그 다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다짐은 다시 시험받고 있었습니다. 박기현의 모욕, 부대장의 방관, 그리고 동료들의 침묵. 모든 것이 1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나빠졌는지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엔 그녀가 중령이었고 더 높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변한 게 없다면 그건 구조 자체가 썩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장미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훈련장에는 아무도 없었고 고요함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다르다. 이번엔 내가 바꿀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속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미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러닝복으로 갈아입고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하늘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그녀는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숨이 가빠지고 다리가 아팠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달리면서 장미연은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군인으로서가 아니라 지도자로서 싸워야 했습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진짜 변화가 일어날 것이었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빛이 훈련장을 물들였고 장미연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녀는 달리기를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도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장미연은 막사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군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그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끝까지 간다. 물러서지 않는다.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한 장미연은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707 특임단 내 성차별 실태 및 개선 방안이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지난 10년간의 경험, 목격한 사례들, 그리고 구조적 문제점들이 문서로 옮겨졌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장미연은 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선전포고라는 것을. 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순간 그녀는 조직과 정면으로 맞서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니, 두려움보다 더 큰 무언가가 그녀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의에 대한 갈망이었고 변화에 대한 열망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장미연은 완성된 보고서를 출력했습니다. 두툼한 문서를 손에 들고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그녀는 보고서를 가방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부대장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진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복도를 걸으며 장미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10년 전 레바논에서 울던 그 대위는 이제 없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건 싸울 준비가 된 중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707 특전사령부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장미연이 제출한 보고서는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사령부 고위 간부들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그 자리에 장미연도 참석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그녀가 작성한 두툼한 보고서가 놓여 있었고 여러 사람의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사령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장중령, 이 보고서 심각한 내용이군요. 부대 내 성차별 실태라. 이게 사실입니까? 사령관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장미연은 똑바로 앉아 대답했습니다. 예, 사령관님. 모두 사실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고 목격한 일들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참모장이 보고서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령, 이건 너무 과격한 표현이 많아요. 구조적 차별, 조직적 방관. 이런 단어들은 우리 부대 전체를 부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의 말투에는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장미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참모장님, 저는 사실을 기록했을 뿐입니다. 표현이 과격하다면 그건 현실이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다른 간부 하나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내부 문제입니다. 이렇게 문서화하면 외부에 알려질 위험이 있어요. 장미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공식적으로 다뤄야 합니다. 숨기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사령관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조사단을 꾸리도록 하죠. 며칠 후 707 특전사령부 내에 여성인권조사단이 공식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장미연이 직접 단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령부의 전략이었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사람에게 해결도 맡김으로써 책임도 함께 지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미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조사단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장미연은 단장석에 앉아 조사단원들을 바라봤습니다. 대부분은 젊은 장교들이었고 그 중에는 여군도 몇 명 있었습니다. 장미연은 조용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단순합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바탕으로 변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한 대위가 손을 들었습니다. 단장님,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십니까? 장미연은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먼저 부대 내 여군들의 경험을 수집합니다. 익명 설문조사와 개별 면담을 병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훈련 체계를 분석합니다. 현재 시스템이 성별에 관계없이 공정한지 검토하죠. 또 다른 단원이 물었습니다. 그 다음은요? 장미연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여군이 주체가 되는 새로운 훈련 체계를 제안할 겁니다. 그리고 고통을 참는 게 강함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겠습니다. 그녀의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의구심 어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사단의 활동이 시작되자 부대 분위기는 급격히 변했습니다. 남성 장교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장미연의 개혁을 지지했습니다. 드디어 시대가 바뀌는군요.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젊은 장교들 중 일부는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하지만 반대편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고참 장교들은 비웃었습니다. 이러다 특전사 망한다. 여자들 눈치 보느라 제대로 된 훈련도 못하겠어. 그들은 은밀히 모임을 가졌고
장미연의 개혁을 막을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 선두에는 여전히 박기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기현은 몇몇 간부들과 함께 부대 밖 식당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장중령 때문에 부대가 난리도 아니야. 조사단이라니 우리를 범죄자 취급하는 거 아니야? 한소령이 말했습니다. 박기현은 술을 마시며 냉소했습니다. 여자가 설치니까 이 모양이지. 애초에 여군을 특전사에 받은 게 실수야. 그의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다른 장교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박소령,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이대로 두면 우리 다 조사받을 텐데요. 박기현은 잔을 내려놓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방법이 있지. 저 여자가 뭘 노리는지 알아내야 해. 약점을 찾으면 끝이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음침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무언가 음모가 꾸려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장미연은 조사를 진행하며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익명 설문조사 결과 부대 내 여군의 70% 이상이 성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개별 면담에서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훈련 중 성희롱을 당했지만 신고하지 못한 사례, 승진해서 불이익을 받은 사례, 심지어 폭언과 폭행을 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장미연은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만 겪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여군들이 같은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침묵했습니다. 왜냐하면 말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한 여군 하사는 면담 중 눈물을 흘렸습니다. 중령님, 저는 이 일이 좋아서 군인이 됐어요. 나라를 지키고 싶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왜 우리는 계속 증명해야 하나요? 장미연은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이제는 달라질 겁니다. 제가 약속할게요. 조사가 한창 진행되던 어느 날 장미연은 개혁안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성별에 관계없는 공정한 평가 체계 도입. 둘째, 성희롱 및 성차별 예방 교육 의무화. 셋째, 여군 전용 훈련 프로그램 개발. 특히 세 번째 항목은 파격적이었습니다. 여군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훈련을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개혁안이 발표되자 부대는 완전히 둘로 갈라졌습니다. 지지파는 환영했습니다. 이게 진짜 평등이죠. 같은 걸 강요하는 게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는 거. 하지만 반대파는 격렬히 반발했습니다. 여군 전용 훈련이라니 이건 특혜야. 똑같이 해야 공정한 거지. 박기현은 공개적으로 장미연을 비판했습니다. 부대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진정한 특전사는 성별을 따지지 않는다. 같은 훈련, 같은 기준, 그것이 공정이다. 특정 집단을 위한 특혜는 부대를 약하게 만들 뿐이다. 그의 글은 빠르게 퍼졌고 많은 이들이 동조했습니다. 장미연은 그 글을 보고 답글을 달았습니다. 공정은 똑같음이 아닙니다. 공정은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키가 작은 사람에게 사다리를 주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배려입니다. 그녀의 답변도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부대는 점점 더 분열되어 갔습니다. 그날 밤 장미연은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훈련장은 어두웠고 멀리서 초병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옳은 길일까? 부대를 이렇게 분열시키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분열은 이미 있었어. 나는 그걸 드러낸 것뿐이야. 장미연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개혁안을 더욱 구체화했습니다.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미 강을 건넌 것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조사단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장미연의 개혁안은 사령부 검토를 거쳐 부분적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성차별 예방 교육은 즉시 시행되었고 평가 체계 개선도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은 예상치 못한 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장미연의 신임 참모였던 대위 정현우는 유능한 장교였습니다. 32살의 젊은 나이에 이미 여러 작전에 참여했고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장미연의 개혁을 지지했습니다. 조사단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자료 수집과 분석을 도왔습니다. 장미연은 그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정현우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부대 내 압력이 점점 거세지면서 그는 현실의 벽을 느꼈습니다. 동기들은 그에게 충고했습니다. 현우야, 너장 중령 편만 들다가 너만 손해야. 우리끼리 얘긴데 저 개혁 오래 못 가. 선배들은 더 노골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정대위 줄을 잘못 탔어.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생각 좀 해봐. 정현우는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장미연의 뜻은 옳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군대는 위계의 세계였고 다수의 힘은 강했습니다. 개혁이 실패하면 자신도 함께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아내와 어린 딸, 그리고 앞으로의 군 생활. 모든 것이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현우는 박기현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대위, 잠깐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커피 한잔 하세. 정현우는 주저했지만 결국 만남에 응했습니다. 부대 근처 카페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박기현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대위, 요즘 힘들지? 장중령 밑에서 고생이 많은 것 같던데. 정현우는 커피를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소령님. 제 일이니까요. 박기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책임감 있는 자세는 좋아. 근데 말이야, 때로는 현실을 봐야 해. 정현우는 눈을 들어 박기현을 바라봤습니다. 박기현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도 알잖아. 이 개혁 끝까지 가기 힘들어. 위에서도 부담스러워하고 아래에서도 반발이 심하고 결국 흐지부지 될 거야. 그때 자네는 어떻게 할 건데? 정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기현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자네가 아까워. 실력도 있고 앞날도 창창한데 잘못된 편에 서서 손해보는 꼴을 보고 싶지 않아. 자네 딸 생각도 해봐. 아빠가 좌천당하면 얼마나 힘들겠어? 정현우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박기현의 말은 위협이면서 동시에 유혹이었습니다. 박기현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자네만 현명한 선택을 한다면 말이야. 생각해봐. 그렇게 말하고 박기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현우는 혼자 카페에 남아 고민에 빠졌습니다. 며칠 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사단 회의 내용이 외부로 새어나갔습니다. 장미연이 준비 중이던 개혁안 세부 내용이 반대파에게 미리 전달되었습니다. 그들은 선제적으로 반박 자료를 만들었고 장미연의 제안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장미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대체 누가 정보를 흘리는 거지? 장미연은 조사단원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정현우가 최근 들어 자주 자리를 비웠고 누군가와 은밀히 통화하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장미연은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점점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밤 장미연은 우연히 정현우가 박기현과 만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부대 뒤편 주차장에서 두 사람은 서류를 주고받았습니다. 장미연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믿었던 사람의 배신, 그것은 어떤 공격보다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미연은 정현우를 불렀습니다. 사무실에는 둘만 있었습니다. 장미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대위, 나를 속인 건가요? 정현우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중령님?
장미연은 천천히 돌아서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어젯밤 박소령과 만났죠? 정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장미연은 다가가서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함께 시작한 일 아니었나요? 정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중령님. 하지만 저도 살아야 합니다. 장미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살아야 한다고요? 그래서 동료를 배신한 겁니까? 정현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중령님은 모르십니다. 저처럼 평범한 사람이 이 조직에서 버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중령님은 강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약합니다. 저는 그저 현실을 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장미연은 정현우를 바라봤습니다. 분노보다는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현실을 본다는 건 불의에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대위, 당신은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정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장미연은 돌아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나가보세요. 그리고 더 이상 조사단 활동에 참여하지 마세요. 정현우는 경례를 하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장미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배신의 아픔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정현우의 배신으로 개혁안이 외부로 유출되었고 그 결과는 곧 나타났습니다. 며칠 후 언론에 기사가 터졌습니다. 707 특전사 여군 특혜 논란, 역차별 논란 일파만파, 전투력 약화 우려, 특전사 개혁 제동. 헤드라인들은 장미연의 개혁을 왜곡했습니다. 기사는 사실을 비틀었습니다. 여군 전용 훈련 프로그램을 특혜로 묘사했고 성차별 예방 교육을 과도한 규제로 포장했습니다. 댓글란은 악플로 가득 찼습니다. 여자들이 군대 망치네. 이러다 나라 안보 어떻게 하려고. 남자들만 차별받는 세상. 여론은 순식간에 장미연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미연은 기사를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것은 계획된 공격이었습니다. 박기영과 그 일파가 언론과 결탁해서 만든 함정이었습니다. 정현우가 흘린 정보가 이렇게 사용된 것이었습니다. 장미연은 분노했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여론의 힘은 강했고 그 힘 앞에서 자신은 너무나 작아 보였습니다. 부대 분위기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부대원들이 장미연을 피했습니다. 식당에서도 그녀 주변은 텅 비었습니다. 누군가는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부대 이미지 다 망했어. 언론에까지 나가다니 완전 민폐잖아. 장미연은 그 말들을 들으며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저녁 장미연은 홀로 막사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에는 욕설 문자가 쏟아졌고 이메일함에는 협박 메일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게 내가 바라던 결과인가?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장미연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습니다. 아니야. 나는 틀리지 않았어. 세상이 틀렸을 뿐이야. 그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배신당했고 공격받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 뒤에는 수많은 여군들이 있었고 그들은 여전히 그녀를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미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별빛처럼 그녀도 어둠 속에서 빛을 잃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폭풍은 거세지고 있었지만 그녀는 버틸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버틸 것이었습니다. 언론 보도 이후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여론은 들끓었고 국회에서도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야당 의원 하나가 국방위원회에서 질의했습니다.
국방부는 특전사 내 역차별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 장관은 난처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며칠 후 국방부 감찰단이 707 특임단에 들이닥쳤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서너 대가 부대 정문을 통과했고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부대원들은 긴장했습니다. 감찰단의 방문은 결코 좋은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큰일 났어. 감찰 나왔다는 건 희생양이 필요하다는 거잖아. 감찰단장은 50대 중반의 준장이었습니다. 그는 냉정한 표정으로 사령관실에 들어가 1시간 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직접 장미연을 호출했습니다. 장미연 중령, 감찰실로 오시죠. 장미연은 침착하게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불안이 커져갔습니다. 감찰실에는 서너 명의 감찰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감찰단장이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앉으시죠, 중령. 장미연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감찰단장은 서류를 넘기며 입을 열었습니다. 장중령, 심각한 상황입니다. 직권남용 및 기밀 누설 혐의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장미연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기밀 누설이라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감찰단장은 서류 하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중령님이 작성한 개혁안이 언론에 유출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부 문서인데 어떻게 언론이 알게 되었죠? 장미연은 억울했습니다. 그건 제가 유출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 제 자료를 빼돌린 겁니다. 감찰관 하나가 끼어들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누가 빼돌렸다는 증거? 장미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현우를 지목할 수도 있었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감찰단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직권남용권입니다. 중령님은 조사단장 권한을 이용해 부대 운영에 과도하게 개입했습니다. 이것은 월권입니다. 장미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제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사령부에서 조사단을 만들고 저를 단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저는 그 역할을 했을 뿐이에요. 감찰단장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역할을 넘어섰다는 게 문제입니다. 부대를 분열시키고 언론의 구설수를 만들었습니다. 장미연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것은 조사가 아니라 심판이었습니다.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었고 자신은 그저 절차를 밟는 것뿐이었습니다. 감찰단장이 말했습니다. 중령님, 방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겁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감찰관들이 장미연의 방에 들이닥쳤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온 그들은 캐비닛을 열고 서류를 뒤지고 컴퓨터를 압수했습니다. 장미연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복도에 선 채로 자신의 공간이 침범당하는 것을 보는 심정은 참담했습니다. 부대원들이 지나가며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결국 걸렸네. 자업자득이지 뭐. 압수수색이 끝난 후 감찰관 하나가 장미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장미연 중령, 직권남용 및 기밀 누설 혐의로 정식 조사를 받게 됩니다. 당분간 모든 직무에서 배제됩니다. 조사단장직도 해임됩니다. 그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장미연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장미연은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방, 압수당한 서류들의 빈자리가 공허함을 더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고 구름이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장미연은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지키려던 건 사람입니다. 규정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말은 벽에 부딪혔습니다. 군대는 규정의 세계였고 사람의 마음보다 법과 명령이 우선이었습니다. 장미연의 신념은 그 거대한 시스템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너무 순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 어리석었다고 느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장미연은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눈물은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녀는 그것을 닦지 않았습니다. 그저 흐르는 대로 두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꿈도 희망도 신념도 모두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벽이 되자 장미연은 눈물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세수를 하고 군복을 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야. 무너졌지만 일어설 수 있어. 그녀는 방을 나와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훈련장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고요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장미연은 한가운데 섰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사라지고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눈발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늘게 그리고 점점 굵어졌습니다. 장미연은 눈발 속에 섰습니다. 차가운 눈송이가 얼굴에 닿았고 녹아서 물방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강화병처럼 떨어져도 난 다시 떠오를 것이다. 강화병, 낙하산 부대원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져도 땅에 닿으면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 그것이 특전사였고 그것이 장미연 자신이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훈련장은 하얗게 덮여갔습니다. 장미연은 그 속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동상처럼 그녀는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무너졌지만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쓰러졌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아침 구령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장미연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막사를 향해 걸었습니다. 발자국이 눈 위에 찍혔고 뒤를 돌아보니 긴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자국은 그녀가 지나온 길이었고 앞으로 갈 길의 시작이었습니다. 막사에 도착한 장미연은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서랍을 열어 사진 하나를 꺼냈습니다. 육사 졸업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날의 장미연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험난한 길이 기다리고 있는지. 하지만 그때의 그 열정과 꿈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장미연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후면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감찰, 징계, 그리고 어쩌면 강제 전역까지. 모든 것이 그녀를 짓누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쓰러지면 뒤에 오는 사람들도 쓰러진다는 것을, 자신이 여기서 멈추면 변화도 멈춘다는 것을. 그래서 그녀는 버틸 것입니다.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강철처럼 단단하게, 그러나 꽃처럼 아름답게. 그것이 장미연의 방식이었습니다. 징계위원회 소집 통보를 받은 날 장미연은 이상하리만치 침착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기다림이 끝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기다리는 것보다 결과를 마주하는 편이 나았습니다. 그녀는 정복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계급장을 매만지고 모자를 바르게 썼습니다. 자, 이제 끝을 보자. 징계위원회는 사령부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높은 천장과 넓은 공간, 그리고 엄숙한 분위기가 그곳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위원들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성급 장교 5명, 그들의 얼굴은 무표정했습니다. 장미연은 피의자석에 앉았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변호인도 동료도 없었습니다. 위원장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장미연 중령, 당신은 직권 남용 및 기밀 누설 혐의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할 말이 있습니까? 장미연은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위원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제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직권을 남용한 적도
기밀을 누설한 적도 없습니다. 한 의원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중령의 개혁안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기밀 유출 아닙니까? 장미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 제 자료를 훔쳐 언론에 흘렸습니다. 위원장이 물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장미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다면 말입니다. 위원장이 말을 잘랐습니다. 당신이 책임자였고 당신 관할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장미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것은 공정한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었고 이 자리는 그저 형식일 뿐이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국방참모총장 김태수였습니다. 삼성 장군, 대한민국 군의 최고위직. 그의 등장에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위원들은 급히 일어나 경례했습니다. 김태수는 손을 들어 제지하고 말했습니다. 앉으시오. 계속하시오. 하지만 그는 앉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한가운데 서서 장미연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김태수는 장미연에게 말했습니다. 장중령, 오랜만이군. 장미연은 놀랐습니다. 김태수, 그는 15년 전 707에서 장미연의 교관이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대령이었고 장미연은 초급 장교였습니다. 김태수는 위원장에게 말했습니다. 위원장, 이 회의를 잠시 중단하시오. 내가 할 말이 있소. 위원장은 당황했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예, 총장님.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습니다. 회의실에는 김태수와 장미연만 남았습니다. 김태수는 장미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미연아, 고생이 많았구나.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장미연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총장님, 김태수는 손을 들어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가 맞았다. 내가 한 일이 옳았어. 이제는 내가 움직일 차례다. 장미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태수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걸 봐라. 박기현 소령의 모든 것이 여기 있다. 장미연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펼쳐보니 그 속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기현의 비리 기록이었습니다. 뇌물수수, 진급 청탁, 부하 폭행, 심지어 예산 횡령까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가 저질러온 모든 범죄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장미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다 사실입니까? 김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군 감찰본부에서 극비리에 조사한 자료다. 이제 공개할 때가 왔어. 장미연은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왜 이제야 공개하시는 겁니까? 진작 알았다면. 김태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직이라는 게 그렇다. 증거를 모으는데 시간이 걸렸고 때를 기다려야 했어.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내가 먼저 나서줘서 고마웠다. 내 덕분에 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으니까. 장미연은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자신이 이용당한 것 같기도 했고 동시에 목적을 이룬 것 같기도 했습니다. 김태수가 말했습니다. 미연아, 내 싸움은 헛되지 않았어. 내가 흔든 물결이 여기까지 왔다. 이제 우리가 마무리할 차례야. 그는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걸 이용해. 박기현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로 만들어. 장미연은 김태수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김태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난 뒤에서 지원하마. 이제 군이 변할 때가 왔어.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내가 있어야 한다. 장미연은 서류를 꼭 쥐었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어둠 끝에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수는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내가 처리하마. 넌 걱정 마. 그리고 문을 나가려다 멈춰섰습니다.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미연아, 15년 전 내가 했던 말 기억하나? 특전사는 강한 자가 아니라 바른 자가 되어야 한다고. 장미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합니다, 총장님. 내가 그 바른 자다. 잊지 마라. 김태수는 그렇게 말하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장미연은 혼자 남아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박기현의 죄상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자료로 박기현 개인만 무너뜨릴 것인가, 아니면 구조 전체를 흔들 것인가. 장미연은 결심했습니다. 김태수의 말대로 시스템을 바꿔야 했습니다. 박기현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비리는 빙산의 일각이었고 진짜 문제는 그런 사람을 양산하는 구조였습니다. 장미연은 서류를 가방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이야.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고 위원들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장중령 총장님께서 특별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징계 절차는 보류됩니다. 대신 추가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장미연은 경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총장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장미연은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었습니다. 부대로 돌아온 장미연은 사무실에 앉아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박기현의 비리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했습니다. 단순히 폭로하는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군 전체의 인권 시스템을 바꿔야 했습니다. 그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군 내부 비리와 인권 침해의 구조적 연관성이었습니다. 박기현 개인의 문제를 넘어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시스템의 어떤 허점이 이를 가능하게 했는지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투명한 감찰 체계, 독립적인 인권기구, 그리고 문화 개선. 밤이 깊어갔습니다. 장미연은 여전히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훈련장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희망, 두려움과 용기가 뒤섞인 폭풍이었습니다. 그 폭풍을 몰고 그녀는 앞으로 나아갈 것이었습니다. 장미연은 며칠 동안 보고서를 다듬었습니다. 김태수 총장이 건넨 박기현의 비리 자료를 바탕으로 그녀는 단순한 고발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죄를 밝히는 문서가 아니라 군 전체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청사진이었습니다. 장미연은 자신이 하는 일의 무게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 하나로 수많은 사람의 운명이 바뀔 것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완성한 날 장미연은 김태수 총장을 만났습니다. 국방부 총장실, 넓은 집무실에는 태극기와 군기가 나란히 세워져 있었습니다. 김태수는 소파에 앉아 장미연을 맞았습니다. 고생했어, 미연아. 보고서 잘 받았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두툼한 문서를 가리켰습니다. 장미연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총장님, 이 보고서를 어떻게 활용하실 생각이십니까? 김태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공개할 거다. 국방부 차원에서 공식 발표를 할 것이고 언론에도 배포할 거야. 하지만 그 전에 내가 직접 나서야 해. 장미연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제가요? 김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기자회견을 해. 박기현의 비리만이 아니라 군 전체의 구조적 문제를 이야기해야 해. 내 목소리로, 내 경험으로 말이야. 그래야 사람들이 진짜로 이해할 수 있어. 장미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기자회견, 그것은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김태수는 장미연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두렵지? 나도 알아. 하지만 미연아, 내가 아니면 안 돼.
내가 겪은 일, 내가 쌓아온 과정, 그것들이 진실성을 만들어. 사람들은 완벽한 영웅을 원하는 게 아니야. 상처받고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선 사람을 원해.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야. 장미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김태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 기자회견은 모레로 잡겠다. 준비 잘해라. 장미연은 경례하고 총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공존했습니다. 이틀 후 국방부 브리핑룸은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방송사 카메라가 여러 대 설치되었고 기자들은 노트북을 펼쳐놓고 대기했습니다. 중요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고 모두가 궁금해했습니다. 무대 위에는 단상 하나와 마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각 오후 2시 장미연이 등장했습니다. 정복을 입은 그녀는 단상 앞에 섰습니다. 플래시가 터졌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울렸습니다. 장미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준비해온 원고가 손에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원고 없이 자신의 말로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07 특임단 장미연 중령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점점 안정되어 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한 개인의 비리를 폭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군이 마주해야 할 진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자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장미연은 계속했습니다. 박기현 소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뇌물을 받고 부하를 폭행하고 예산을 횡령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10년 동안 계속될 수 있었는가? 왜 아무도 막지 못했는가? 그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장미연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중령님, 그럼 군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장미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군은 위계 질서가 강합니다. 그것은 장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약점입니다. 상급자의 잘못을 지적하기 어려운 구조, 내부 고발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문화, 이런 것들이 문제를 키웠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장미연은 잠시 생각하고 대답했습니다. 투명성입니다. 감찰 시스템을 독립적으로 만들고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고 인권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문화를 바꿔야 합니다. 힘으로 누르는 게 리더십이 아니라 존중으로 이끄는 게 리더십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한 기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중령님, 일각에서는 중령님의 개혁이 여군 특혜라는 비판도 있었는데요. 장미연은 그 질문을 예상했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특혜가 아니라 공정입니다. 여군도 남군도 모두 각자의 강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활용하는 게 진짜 공정입니다. 똑같이 대우하는 게 공정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주는 게 공정입니다.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장미연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싸우지 않습니다. 단지 버텼을 뿐입니다. 버티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총을 들이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담담한 말이 회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떤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기자는 메모를 적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장미연은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중령님, 수고하셨습니다. 반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미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장미연의 기자회견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군 내부 비리 폭로, 구조적 문제 지적, 여군 중령의 용기 있는 고백, 군 개혁의 신호탄 같은 헤드라인이 쏟아졌습니다.
여론은 급격히 변했습니다. 장미연을 비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녀를 지지했습니다. 댓글란에는 응원의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진짜 용기 있는 분이다. 이런 사람이 우리 군을 이끌어야 한다. 존경합니다. 물론 여전히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장미연은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론은 변덕스러웠고 언제든 다시 돌아설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였습니다. 장미연은 김태수 총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총장님, 다음 단계를 준비하겠습니다. 김태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좋아, 함께 가자. 그날 밤 장미연은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불안도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훈련장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여군들이 함께 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웃으며 달렸고 장미연도 함께 웃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장미연은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니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가 오래가지 않을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곧 또 다른 시련이 올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부대로 복귀한 장미연을 맞이한 것은 달라진 분위기였습니다. 부대원들이 그녀를 보며 경례했고 누군가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중령님, 멋있었습니다.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장미연은 그들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하지만 여전히 냉소적인 시선도 있었습니다. 박기연의 일파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고 그들은 은밀히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장미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하지만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김태수 총장이 있었고 지지하는 부대원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진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일주일 국방부는 정격적으로 특별감찰단을 구성했습니다. 박기연 소령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동시에 707 특임단 전체에 대한 감사도 진행되었습니다. 부대는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누가 연루되었는지, 누가 다음 차례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복도에서는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고 식당에서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기연은 자신의 방에 갇혀 지냈습니다. 조사관들이 수시로 찾아왔고 신문은 계속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내가 이렇게 끝날 리가 없어.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뇌물수수 내역이 담긴 통장, 부하 폭행을 증언하는 사람들, 예산 횡령의 흔적들,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박기연은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박소령, 이 모든 게 사실입니까? 박기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사실입니다. 그 순간 박기연의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군복을 벗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이 손으로 부하들을 때렸고, 이 손으로 뇌물을 받았고, 이 손으로 서류를 조작했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707 특임단의 재편을 발표했습니다. 부대 일부를 해체하고 새로운 조직으로 재구성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동시에 군 전체의 인권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도 공개되었습니다. 독립적인 인권감사관 제도 도입, 내부 고발자 보호장치 강화, 성평등 교육 의무화 등이 핵심이었습니다. 발표 당일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김태수 총장이 직접 설명했습니다. 우리 군은 변해야 합니다.
과거의 방식으로는 미래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이번 개혁은 단순히 제도를 바꾸는 게 아니라 문화를 바꾸는 것입니다.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군대를 만들겠습니다. 그의 말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징계위원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피의자가 바뀌었습니다. 박기현 소령이 그 자리에 섰습니다. 위원들은 엄숙한 표정으로 서류를 검토했고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박기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위원장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박기현 소령, 당신은 뇌물수수, 부하폭행, 예산 횡령 등의 죄로 파면 처분을 받습니다. 또한 군사법원에 회부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박기현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그의 군 생활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20년 넘게 입었던 군복을 벗는 순간이었습니다. 판결 후 박기현은 부대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장미연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장미연은 문을 열었고 두 사람은 마주 섰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기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중령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장미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기현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중령님이 옳았어요. 저는 힘으로만 세상을 봤습니다. 누르면 이기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중령님은 힘이 아니라 진실로 이겼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장미연은 박기현을 바라봤습니다. 분노도 증오도 없었습니다. 그저 연민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현 소령, 난 당신이 미워서 싸운 게 아닙니다. 당신 같은 사람을 다시 만들지 않기 위해 싸운 겁니다. 박기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미연은 계속했습니다. 당신도 피해자였을지 모릅니다. 이 시스템이 당신을 그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박기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중령님.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는 경례를 했고 돌아섰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은 쓸쓸했습니다. 한때 당당하던 군인이 이제는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장미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렇게 끝나는구나. 그날 오후 707 특임단 연병장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부대 재편식이었습니다. 부대원들이 도열했고 국기와 부대기가 개양되었습니다. 김태수 총장도 참석했습니다. 그는 단상에 올라 연설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알립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늘게 그리고 점점 굵어졌습니다. 부대원들은 비를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김태수 총장은 비를 맞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이 빗물이 과거를 씻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꽃이 피기를 바랍니다. 부대 깃발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707의 오랜 역사를 상징하는 깃발이었습니다. 영광도 있었고 치욕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품은 깃발이 빗속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같은 부대 이름이었지만 의미는 달랐습니다. 이제 이 부대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상징했습니다. 장미연은 부대원들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비가 그녀의 얼굴을 적셨고 군복이 젖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깃발을 바라봤습니다. 올라가는 깃발을, 새로운 시작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빗물과 섞여 그 눈물은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옆에 선 젊은 여군 하나가 장미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중령님 감사합니다. 장미연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봤습니다. 여군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중령님 덕분에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장미연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우리 모두 함께 만든 거야. 행사가 끝나고
부대원들이 흩어졌습니다. 장미연은 혼자 연병장에 남았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먹구름 사이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해가 구름을 뚫고 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지만 장미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707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새로운 형태로 다시 태어날 뿐이었습니다. 더 강하고, 더 공정하고, 더 인간적인 부대로. 그것이 장미연이 꿈꾸던 모습이었고, 이제 그 꿈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장미연은 연병장을 떠났습니다. 비에 젖은 군복이 무거웠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이겼습니다. 완벽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의미 있는 승리였습니다.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이긴 승리였습니다. 막사로 돌아가는 길, 장미연은 훈련장을 지나쳤습니다. 그곳에서 처음 이 부대에 왔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외롭고 두렵고 불안했던 그때.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동료들이 있었고 지지자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자신을 믿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장미연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하게. 그리고 그 웃음과 함께 새로운 내일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여러 번 바뀌었고 부대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707 특임단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습니다. 훈련 체계가 바뀌었고 인권 교육이 정착되었고 무엇보다 문화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부대원들은 서로를 동료로 존중했고 성별은 더 이상 차별의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장미연은 중장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군 특전사령관. 그 소식이 전해졌을 때 전국이 떠들썩했습니다. 언론은 대서특필했고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이런 날이 왔구나.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우리 딸에게 꼭 보여줘야지.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고 꽃다발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취임식 날 장미연은 사령관 집무실에 들어섰습니다. 넓고 엄숙한 공간, 벽에는 역대 사령관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모두 남성이었습니다. 그 끝에 이제 자신의 사진이 걸릴 것이었습니다. 장미연은 잠시 그 사진들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 서게 되었네요. 창밖으로 훈련장이 보였습니다. 부대원들이 뛰고 있었고 구령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군과 남군이 함께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장미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내가 꿈꾸던 모습이야. 며칠 후 장미연은 신병훈련소를 방문했습니다. 사령관으로서 첫 공식 일정이었습니다. 훈련소 강당에는 수백 명의 신병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여군도 많았습니다. 장미연이 단상에 오르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신병들의 눈빛은 반짝였습니다. 존경과 동경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장미연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장미연 중장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여러분께 한 가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강한 사람은 상처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딛고 일어선 사람입니다. 신병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장미연은 계속했습니다. 저도 많이 넘어졌습니다. 무시당했고 배신당했고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뒤에 여러분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쓰러지면 여러분도 쓰러질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 여군 신병이 손을 들었습니다. 장미연은 그녀를 가리켰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신병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중장님, 힘들 때 어떻게 버티셨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는요? 장미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안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포기하라는 목소리가 아니라 일어서라는 목소리를요. 그리고 제 뒤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버티면 그들도 버틸 수 있다는 것, 제가 길을 만들면 그들도 따라올 수 있다는 것, 그 생각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신병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장미연은 단상에서 내려와 신병들 사이를 걸었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입니다. 여군이든 남군이든 선임이든 후임이든 우리는 하나의 팀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돕고 함께 성장하는 것. 그것이 진짜 군대입니다. 한 남군 신병이 물었습니다. 중장님, 앞으로 우리 군대는 어떻게 될까요? 장미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더 강해질 겁니다. 하지만 힘으로만 강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강해질 겁니다. 국민을 지키는 군대, 그리고 서로를 지키는 군대, 그런 군대가 될 겁니다. 강연이 끝나고 장미연은 훈련소를 돌아봤습니다. 곳곳에 변화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여군 전용 시설이 생겼고 인권 상담실이 설치되었고 게시판에는 존중과 배려에 관한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그 작은 것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훈련소를 떠나며 장미연은 벽에 새겨진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것 같았습니다. 문구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입 다물고 구석에 앉아 있으라던 세상에 이제는 목소리를 내는 장군이 있다. 장미연은 그 문구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옆에 있던 훈련소장이 말했습니다. 중장님,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신병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서요. 장미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문구를 한 번 더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문구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자. 차를 타고 부대로 돌아가는 길, 장미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평화로운 일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평화를 지키는 것, 그것이 군인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역할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군대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부대에 도착한 장미연은 사령관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가 쌓여 있었고 결제를 기다리는 문서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먼저 창가로 가서 훈련장을 내려다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문득 김태수 총장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이미 전역했지만 여전히 장미연의 멘토였습니다. 가끔 전화로 안부를 주고받았고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장미연은 휴대폰을 꺼내 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총장님, 신병훈련소 다녀왔습니다. 많이 변했더군요. 모두 총장님 덕분입니다. 곧 답장이 왔습니다. 내 덕이 아니라 내 덕이지. 내가 싸워줘서 고맙다. 계속 잘 부탁한다. 장미연은 미소 지으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책상에 앉아 서류를 펼쳤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극적인 순간들은 지났고 이제는 묵묵히 일을 해나갈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장미연은 혼자 산책을 했습니다. 부대 뒤편 언덕, 예전에도 자주 오던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달이 밝게 떠 있었고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장미연은 풀밭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고요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문득 10년 전 레바논에서 울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작전에서 배제되고 여자답지 않다는 말을 들으며 절망했던 그때의 자신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괜찮아. 넌 결국 이겨낼 거야. 그리고 세상을 바꿀 거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장미연은 일어서서 부대를 내려다봤습니다. 불빛이 켜진 건물들, 초병들이 지키는 정문, 펄럭이는 태극기, 모든 것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강철의 꽃. 그래, 나는 강철의 꽃이야. 단단하지만 아름답게, 강하지만 따뜻하게. 시간이 더 흘러 장미연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후배 여군들은 그녀의 이름을 들으며 용기를 얻었고 남군들은 그녀의 리더십을 배웠습니다. 군사교재에 그녀의 사례가 실렸고 리더십 강의에서 그녀의 이야기가 언급되었습니다. 장미연은 살아있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장미연은 육군사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졸업식 축사를 부탁받은 것이었습니다. 운동장에는 새내기 장교들이 도열해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설렘으로 빛났습니다. 장미연은 단상에 올라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젊은 날의 자신이 보였습니다. 생도 여러분, 졸업을 축하합니다. 장미연의 목소리가 운동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장교입니다. 책임이 무겁고 길이 험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선배들이 있고 동료들이 있고 무엇보다 국민이 있습니다. 장미연은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하나입니다.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넘어져도 일어서면 됩니다.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생도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결의가 보였습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한 여생도가 장미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중장님, 사진 한 장 찍어도 될까요? 장미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진을 찍고 나서 여생도가 물었습니다. 중장님, 저도 중장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장미연은 그녀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될 수 있어요. 아니, 나보다 더 훌륭해질 거예요. 육사를 떠나며 장미연은 교정을 걸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장미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 우리 모두 괜찮아질 거야. 그날 밤 장미연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오늘 육사에 갔다. 후배들을 보니 옛날 생각이 났다. 그때는 몰랐다. 내가 이렇게까지 올 줄은. 하지만 돌아보니 모든 순간이 의미가 있었다. 고통도 좌절도 모두 나를 여기까지 이끈 디딤돌이었다. 장미연은 펜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썼습니다. 이제 나는 안다. 강철의 꽃이 무엇인지. 그것은 단단함과 아름다움의 조화다. 힘과 따뜻함의 균형이다. 그리고 그것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의 것이다. 일기를 덮고 장미연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잠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하게. 그리고 그 웃음은 아침 햇살과 함께 현실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장미연의 전설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여전히 누군가의 가슴 속에서 강철의 꽃으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꽃은 영원히 지지 않을 것입니다.